상상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딱 켭니다. 네. 예전에는 대출 심사 한번 받으려면 막 복잡한 서류 떼어가지고 그 오프라인 지점 대리석 바닥 밟고 들어가서 두꺼운 강철금고 옆 창고에 앉아 있었잖아요. 네네. 직원분들 눈치도 엄청 보면서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인공지능이 우리가 앱을 켜놓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소비 패턴이나 직장, 심지어 생활 습관까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쫙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고는 한 1초 만에 맞춤형 금리랑 대출 한도를 화면에 바로 띄워주죠. 네, 진짜 아주 매끄럽고 편리한 경험입니다. 과거의 금융이 그 두꺼운 금고문 자체로 고객한테 신뢰를 줬다면요. 지금의 금융은 그 거대한 강철 금고를 통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디지털 신경망으로 녹여버린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앱이 편해졌네, 기술이 발전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은행 앱이 좋아졌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네. 2026년 4월 20일자 금융 AI 그리고 AX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환 동향 및 보안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 거대한 변화를 해부해 볼 겁니다. 맞습니다. 금융권이 디지털로 폭발적으로 전환하는 이 화려한 현상, 그리고 그 이면에 따리를 틀고 있는 무시무시한 보안 위협이라는 양날의 검을 파헤치는 게 목표죠. 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가 결국 여러분의 지갑, 대출 승인 여부, 그리고 가장 내밀한 데이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저희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아주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현상은요.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던 그 은행 간판들이 확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줄었죠, 진짜로. 네, 구체적으로 신한은행 사례를 보면 최근에 무려 43개의 오프라인 지점을 축소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점을 그렇게나 닫았는데도 오히려 6,5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감했다는 겁니다. 와, 6천억 원이 넘게요? 네네. 게다가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돌아가서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그러니까 MAU가 무려 3,06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한 게 바로 AI 창구랑 학이제 전략이라는데 전문가님, 이 학이제라는 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아껴주는 겁니까? 이 학이제를 이해하시려면 그냥 단순한 챗봇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거대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만나는 융합 실험실 같은 개념이거든요. 실험실이요? 네. 은행 입장에서는 지점을 하나 유지하는데 임대료, 인건비, 종이 서류 유지비까지 엄청난 고정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죠. 맞아요. 근데 신한은행은 이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그 공간을 고객들이 스스로 고도화된 AI를 활용해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학습시키고 지원하는 특화 공간으로 바꾼 겁니다. 그게 바로 학이제예요. 아, 그러니까 직원이 하던 일을 AI한테 그냥 단순히 떠넘기는 게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고객 자체를 이 디지털 신경망에 아주 능동적인 참여자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고객이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은행은 원래 단순 업무에 투입되던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더 고부가 가치 AI 개발에 돌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와, 그래서 MAU가 3,060만 명이 나온 거군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전체가 매달 이 앱에 접속해서 AI 관리를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다른 시중은행들도 지금 전부 다 이 흐름에 전력 질주로 올라탔습니다. 다른 곳들도요? 그럼요. NH농협이나 KB국민은행 같은 곳은 대면 창구랑 디지털을 결합한 투트랙 전력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AI 화상 상담을 엄청 늘렸죠.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어떤가요? K뱅크 같은 경우는 혁신 프리미엄이라는 전략을 시험 중인데 고객의 자산 데이터를 AI가 싹 분석해서 완전히 개인화된 맞춤형 상품을 쏘아주고 있습니다. 아, 하나은행도 뭘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하나은행은 그 생성형 AI 있잖아요. 챗 GPT처럼 맥락을 스스로 이해하고 글을 쓰는 AI를 창고에 도입했어요. 직원하고 고객 양쪽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돌리고 있죠. 오프라인 채널은 확 줄이고 AI 채널은 확 늘리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네요.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완전히 하나의 뇌로 움직이는 이른바
옴니채널 현상이 완벽한 표준이 된 겁니다. 듣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동네 단골 도서관이 하루아침에 최첨단 무인 디지털 정보 센터로 바뀐 것 그 이상인데요. 그렇죠. 훨씬 더 깊은 변화죠. 마치 건물 입구를 지키던 듬직한 경비원을 해고하는 대신에 그 건물 구석구석에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초소형 카메라랑 AI 비서를 수백만 개 심어놓은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딱 떠오릅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은행들이 6천억 원 넘게 돈 아끼고 디지털로 싹 넘어가는 건 알겠어요. 근데 모든 게 이렇게 최첨단으로 가버리면 당장 스마트폰 앱 하나 까는 것도 버거워하시는 고령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금융 소외계층 문제요? 네네. 최근 은행 취업문도 좁아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고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분들을 소외시키는 거. 이거 디지털 혁신 속에서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도대체 있는 걸까요? 매우 날카롭고 타당한 우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역설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메커니즘이 하나 등장합니다. 매력적인 메커니즘이요? 그게 뭔가요?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이 취약계층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포용하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은행이 지금 도입하고 있는 시니어 플랫폼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네. 과거에는 시니어,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배려라는 게 고작 글씨를 큼지막하게 키워주거나 창구에 돋보기 비치하는 게 전부였잖아요. 맞아요. 큰 글씨 모드 이런 거요. 근데 지금의 고도화된 AI는요, 사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속도나 음성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반복되는 실수 패턴을 스스로 인식을 합니다. 잠깐만요. AI가 스마트폰 너머에 있는 그 사용자가 시니어라는 걸 알아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패턴을 읽고 시니어 계층이라는 걸 인지하면 그 즉시 앱 인터페이스 자체를 아주 직관적인 대화형으로 싹 바꿔버려요. 와, 화면 자체가 변한다고요? 네, 복잡한 메뉴는 다 숨겨버리고 화면에 음성으로 어르신, 이번 달 공과금 낼 시간이네요. 바로 이체해드릴까요? 이렇게 안내하는 맞춤형 포용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겁니다. 세상에 기술 발전이 뜻밖의 온기를 만들어냈네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한 AI가 역으로 취약계층을 새로운 고객 세그먼트로 확보하는 전략이 된 거죠.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요. 진짜 신기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본질적인 의문이 또 하나 듭니다. 한국은행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디지털 기술에 되게 부수적이었잖아요. 엄청 부수적이었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똑똑하고 고도화된 AI 서비스들을 막 쏟아낼 수 있게 된 건가요? 은행 내부 개발자들 실력만으로 갑자기 이게 가능한가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논의의 아주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은행들이 갑자기 똑똑해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그 엄청난 외부 기술들을 내부로 끌어다 쓸 수 있게 허락해준 엔진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규제 완화라는 엔진이죠. 아, 리포트에 있던 그거군요. 4월 20일부로 본격 시행됐다는 조치. 이름이 좀 길던데 금융권 내부망 사스 및 클라우드 활용 망분리 규제 예외. 네, 정확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사스라는 건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처럼 소프트웨어를 매달 구독해서 빌려 쓰는 거잖아요. 네,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쓰는 거죠. 근데 심지어 금융당국 내부망에서도 이 외부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AI 혁신 정책을 막 가속화하고 있다던데요. 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한국 금융권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망분리 규제를 수십 년간 유지해왔어요. 망분리요? 외부 인터넷망이랑 은행 직원들 내부망을 물리적으로 싹 다 끊어놓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과거에 막 대규모 해킹 사태들 터지고 하면서 만들어진 철벽이었죠. 해킹을 막는 데는 최고였지만 부작용이 심했어요. 어떤 부작용이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로 막 날아다닐 때 한국은행들은 외부 최신 클라우드나 SAS 기술을 은행 내부로 가져와서 쓰는 게 아예 불법이거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아, 인터넷 쓰려면 직원들이 컴퓨터 2대 놓고 써야 한다던 그 시절 이야기군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철옹성 같던 규제에 드디어 예외를 두면서 빗장에 풀린 겁니다. 이제 외부의 최첨단 AI 기술을 금융상 내부망에 직접 연결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이거 듣다 보니까 조금 섬뜩한데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그 은행 금고에다가 외부로 통하는 뻥 뚫린 하이패스 도로를 그냥 뚫어준 거 아닙니까? 하이패스 도로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아니, 아무리 AI 혁신이 급해도 그렇지 해커들이 그 하이패스 타고 금고 안을 우르르 몰려 들어오면 어쩌려고 이러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터널의 구조를 저희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그냥 아무나 막 들어오라고 빗장이 확 풀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안전장치가 있나요? 네, 하이패스 도로가 뚫리긴 했는데 그 터널 입구랑 출구에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운 톨게이트랑 엑스레이 검색대가 설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대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통제하는 건가요? 금융보안원이라는 침해 사고 대응기관이 전면에 나섭니다. 은행이 외부 클라우드를 내부망에 쓰려면 사전에 엄청나게 깐깐한 보안 평가를 무조건 통과해야 해요. 아, 사전 평가가 필수군요. 네네. 거기다가 외부랑 연결되는 단말기 자체에도 강력한 보호 조치를 심어야 하고요. 반기마다, 즉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보안 점검도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행들한테는 엄청난 딜레마가 생겨버렸어요. 딜레마요? 외부 기술을 마음껏 가져다 쓰니까 민첩성은 확 높아지고 AI 상품 출시 속도도 비약적으로 빨라졌는데 반대로 그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써야 하는 보안 및 규제 준수 비용은 폭발적으로 상승해버린 거죠. 아,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거군요. 네, 결국 이 현상은요. 전통적인 금융과 핀테크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른바 플랫폼 금융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은행도 IT 플랫폼처럼 체질을 못 바꾸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클라우드와 AI라는 거대한 고속도로가 뚫렸고 엄격한 톨게이트도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막대한 연료, 즉 자본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거시경제적 관점으로 시야를 한번 넓혀볼게요. 네, 돈의 흐름을 봐야죠. 자료를 보니까 이 흐름을 주도하는 돈의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근에 IMF 총재하고 우리나라 구 부총리가 만나서 지금을 AI 전환기로 딱 못 박았더라고요. 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그리고 생산적 금융이라는 명목하에 무려 98조 원. 와, 98조 원 규모의 자본 규제를 손질하고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98조 원이면 정말 엄청난 자본의 물결이죠. 맞아요. 우리벤처 파트너스가 3천억 원, BNK 벤처 투자가 1천억 원, 이런 대규모 VC 펀드들이 지금 AI나 DX,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에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거대한 AI 인프라 투자 확대도 맞물려 있죠. 이 모든 게 결국 그 고도화된 금융 AI 서비스들을 돌리기 위한 물리적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님,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뭔가 탁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원래 금융자본이라는 게 흔히 생각하기에 부동산 PF나 되게 안전한 전통자산에 머물러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원래 은행도는 돌다리도 안 건너고 그냥 금고에 있는 거 좋아하죠. 그쵸. 근데 그 막대한 돈의 물꼬가 첨단 기술과 인프라 혁신, 스타트업으로 직접 꺾여서 흘러간다. 이거는 그냥 유망한 기술에 투자 좀 해볼까? 이 수준이 아니지 않나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호스트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자본의 발량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은행들의 핵심 생존 지표가 뒤집혔다는 뜻이에요. 핵심 생존 지표요? 네, 과거 은행의 절대적인 수익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KPI는 예금과 대출 이자의 차이, 즉 예대 마진이었잖아요. 그쵸. 이자 상수한다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기술 투자를 넘어서서 누가 더 막대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AI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을 묶어두느냐. 즉 향후 AI 서비스 수익률 자체가 금융기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KPI가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와, 이자 마진에서 AI 서비스 수익률로 본질이 이동했다. 대단하네요. 자, 근데 돈과 최첨단 기술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한 곳으로 모이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도 꼬이기 마련이죠. 범죄자들이죠. 네, 화려한 기술 혁신의 이면에 존재하는 아주 고도화된 그림자, 보안 위협의 다변화로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최근 금감원에서 발령한 소비자 경보를 보니까 사태가 진짜 심각하던데요. 예전에 그 어눌한 목소리로 하던 보이스피싱을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저도 리포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가상계좌를 악용하는 신종수법이더라고요. 중고거래나 알바 모집으로 위장해서 제3자한테 가상계좌를 넘겼다가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아주 악랄한 구조죠. 심지어 금융권 종사자나 20대 사회초년생들조차 무심코 피싱 수거책 알바로 휘말려서 철창행을 지는 이 충격적인 현실. 진짜 남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상계좌와 AI를 결합한 이런 신종사기가 지금 금융권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공격의 창이 상상을 초월하게 날카로워졌어요. 방어망을 뚫는 기술도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지능형 방패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네, 겹겹이 쌓인 방어망을 테스트하려고 만든 AI 모델인데 이게 너무 교묘하고 완벽하게 시스템을 뚫어버리는 위험한 AI로 진화해버려서 결국 출시 자체가 보류된 사건도 있었죠. 와, 방어용으로 만든 게 너무 똑똑해서 봉인해버린 거네요. 군 장병들 대상으로도 금감원이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긴급하게 실시했다던데 군 재정 담당자 34명 연수까지 따로 모아서 할 정도면 타겟팅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격자들도 AI를 무기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방어자도 AI를 도입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공격자도 AI를 쓴다. 이거 결국 방패 없는 창들의 무한 전쟁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게다가 이 피해를 도대체 누가 책임지냐는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연 2,800억 원 규모의 무과실 배상 제도가 논의 중이라는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디지털화 주도해놓고 보안 뚫린 거면 은행 책임 아니냐 할 수 있고요. 네네.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이 직접 사기꾼한테 가상계좌 열어준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100% 무과실로 물어주냐 이렇게 맞설 텐데 이 막대한 책임을 진짜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가장 첨예한 갈등입니다. 양측 다 입장이 명확하죠. 기술만으로는 인간의 착각이나 속임수까지 100% 막아낼 수 없다는 게 뼈아픈 연술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해답은 단일한 AI 기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실시간 사기 탐지 AI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군장병 연수처럼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그리고 합리적인 제도적 보상 체계까지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 톱니바퀴가 다 맞물려야 하는군요. 네, 이 다층 방어가 무너지면 단순히 고객 돈이 털리는 게 아닙니다. 금융기관 존립의 근간인 신뢰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신뢰가 붕괴된다. 가장 무서운 말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진화하는 범죄나 해커들의 공격은 국경을 안 가리잖아요. 그럼요. 인터넷의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금융당국만 열심히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닐 텐데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런 위협에 어떻게 공조하고 룰을 만들고 있나요?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 세탁이나 테러 자금을 추적하는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즉 FATF와 FIU 같은 곳에서 이제 규제망에 AI와 가상자산을 병시적으로 싹 다 포함시켰습니다. 아, 명문화해서 감시하겠다는 거네요. 네네. 자금 세탁, AML, 이나 테러 자금 조달, TF, 차단을 위해서 책임 있는 AI 활용을 아예 선언해버린 거죠. 암호화폐 쪽은 어떤가요? 리포트 보니까 국제결제은행, 즉 BIS는 상당히 깐깐하던데요. 맞습니다. BIS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 토큰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선을 그었어요. 아직은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을 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이 묘한 온도 차이는 왜 생기는 겁니까? 글로벌 표준 연계와 한국형 가이드라인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아주 치열한 과도기이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는 보수적으로 안정을 택하는 거고 한국은 규제 안에서 산업 주도권을 쥐어보려는 셈법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 국제기구들의 룰 세팅 속도가 과연 그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AI랑 핀테크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싸움이긴 하죠. 게다가 당장 오늘 저녁에 은행 앱 켜서 이체하는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멀리 스위스나 미국에 있는 거대한 국제 규제들이 체감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까?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요. 향후 이 국제 규제가 요구하는 데이터 투명성과 AI 모델의 책임성이라는 룰 자체가 은행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울타리가 될 겁니다. 아, 보이지 않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알고리즘이 내 데이터를 몰래 빼가거나 편향된 판단을 내렸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적인 근거가 되니까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 심층 탐구를 종합하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026 상반기 현재 금융권은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엔진과 규제 및 보안 강화라는 무거운 브레이크라는 쌍두마차를 타고 전례 없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이 스마트폰 은행 앱을 딱 열고 새로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고 가상계좌로 결제를 하는 매 순간 사실 그 이면에서는 이 거대한 기술 혁신과 치열한 보안 전쟁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한 수많은 소스나 데이터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여러분께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만약 머지않은 미래 당신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대출 승인이나 평생 모은 자산의 투자 결정이 거절당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네요. 근데 은행에 물어봤더니 직원도 심지어 천재 개발자조차도 이게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의 판단이라 우리도 왜 거절됐는지 그 과정을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여러분은 그 보이지 않는 설명조차 불가능한 거대한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지금처럼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을까요?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기계에 넘겨주게 될 그 통제권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여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정말 여운이 짙게 남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어쩌면 그 차갑고 묵직했던 강철금고가 조금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도래한 이 혁신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안전한 항로를 찾아야겠죠? 오늘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예리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